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자는 몇 살까지 관계를 할 수 있는지, 몇 살까지 성욕을 느끼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결혼하거나 연애한 지 오래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관계를 가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직도 관계를 해도 되나 스스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자의 성욕 절정기는 30대이지만 그 이후 여자는 폐경을 하게 됩니다. 폐경을 하게 되면 성욕이 느껴지지 않거나 잠자리하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우리 오라버니들도 폐경 이후의 여성은 잠자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여자의 성욕은 몇 살까지인지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죽기 전까지 성욕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폐경 이후에는 잘 안 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중장년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중장년일까요?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나이가 다르겠지만 2015년 유엔에서 현대사회의 연령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유엔의 기준에 의하면 66세에서 79세까지를 중년, 80세 이상부터 노년이라고 정했습니다. 18세부터 65세는 세부적인 구분 없이 청년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중장년 여성은 잠자리를 즐기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영국 브라이턴 서식스 의과대학에서 50에서 70세의 여성 27,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중 오직 43%만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사별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파트너의 건강 상태 및 성기능 장애, 노화의 인식 등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이라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성생활은 여러 이점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치매 예방이나 우울감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증가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정신적, 신체적 활력을 되찾게 도와주죠. 그러니 중장년이 되어서도 잠자리를 의도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남자는 10대나 20대의 성욕이 강하지만 여성의 경우 30대 이후의 성욕이 제일 강해졌다가 50세 전후로 폐경기가 되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생산이 급감하고 생리도 없어지며 배란이 끝나서 성욕이 감퇴한다고 합니다. 많은 여성이 폐경 이후 수면장애나 우울증 또는 관절통 등을 겪으면서 성생활 거부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어 건조하며 상처가 날 수 있어 자연스럽게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 모두 갱년기 증상을 경험합니다. 여성은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대다수 확실한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지만 남성들은 호르몬의 감소 정도에 따라 갱년기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별 증상 없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죠. 갱년기에서 남녀의 가장 큰 차이는 남성의 번식 능력은 감소하기는 해도 남아있지만 여성은 폐경 이후 생식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여성의 성욕은 극소량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폐경 이후에 난소가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지 못해도 성욕의 근원이 되는 남성 호르몬은 계속 분비됩니다. 그러니 여성은 폐경기가 지나도 성욕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스탠퍼드 폐경기 연구에는 여성들의 폐경기 전후성에 대한 관심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48%는 성적 흥미가 현저하게 감소했지만 23%는 오히려 성욕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20%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보면 폐경기 여성의 성욕 감소와 성교 횟수의 급격한 감소는 관계 때 통증에서 비롯된 불쾌감과 생리가 끝나 여성으로의 매력도가 끝났다는 정신적 문제에서 성생활을 기피한 것이지 성욕 자체는 꾸준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욕구가 없어서 거부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폐경 이후에 여성의 성욕이 낮거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은 폐경이 지나면 성욕이 있어도 잠자리 하는 걸 꺼린다는 겁니다. 북유럽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덤 가기 전까지 성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우리나라는 사회적 인식상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래서 보통 60세 전후로 잠자리를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적 욕구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구 중 하나입니다. 졸리면 잠을 자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과 같죠. 성욕이 있으면 하고 싶어지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적 능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남녀 모두 성욕이 감소하고 절제과 쾌감도 줄어들죠. 중년이 되면 남성은 발기력이 감소하고 여성은 여자로서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해서 자신감을 잃고 성생활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성생활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다양한 이점이 있으니 활기 있고 적극적인 외부 활동까지 해서 육체와 정신의 안정을 유지한다면 중년에도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몇 살까지 성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해 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80대 노인 남성의 33%는 아직도 성생활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중에 14%는 한 달에 1회 2회 정도의 성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5세에서 85세의 남성들의 성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5세에서 70세 노인들 중 80%는 아직도 성욕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60대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에 따른 신체적인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대단한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죽기 전까지 신체적인 능력이 따라준다면 성욕은 계속 남아있고 지속적인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부부들은 보통 4살에서 6살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남자가 연상인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성적인 능력을 맞추는 나이는 거꾸로입니다. 남성은 30세 이후로 성욕이 하락하지만 여성은 30대가 제일 활발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성욕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연상인 경우가 지속적인 성생활을 하기에 제일 좋습니다. 꾸준한 성생활을 하는 것은 삶의 질과 관련이 높습니다. 보다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욕 감퇴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을 조심해야 하죠. 폐경은 50대 전후로 나타나는 생리 현상이지만 전문가들은 30대 중반부터 이미 폐경에 대한 준비를 해야 아름다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성 호르몬을 조절하는 물질이 30대 중반부터 서서히 감소하다가 40대 때 급격히 감소하므로 이러한 호르몬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변화에 민감한 여성은 생리 주기가 짧아지고 집중이 잘 안 되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먹는 대로 살이 찌고 피부가 거칠어지기도 하죠. 심지어는 관계할 때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잠자리를 해도 통증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진료를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건강하고 즐거운 성생활에 대한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따라오신 모든 오라버니들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중년이 되어도 즐거운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코치 교수 연구에 따르면 중년이 되어서도 잠자리가 즐거운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코치 교수는 결혼한 중년 여성 137명을 모아 10년 동안 매년마다 남편과의 잠자리가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역시 대부분의 여성이 폐경에 가까워지면서 잠자리 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졌죠. 하지만 놀랍게도 10년 전과 다름없이 잠자리가 좋거나 혹은 이전보다 더 만족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스킬이 뛰어났던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여성들의 설문응답에 따르면 남편에게 특출난 잠자리 테크닉이 있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폐경기에도 따뜻한 잠자리를 즐기는 그녀들의 비밀은 남편의 자상하고 상냥한 성격이었습니다. 코치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업주부의 여성은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하지 않으니 매일 같이 생활하는 남편의 행동과 말투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말이죠. 특히 모든 일에 예민해지는 폐경기에는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입니다. 남편과 잠자리를 할 때 무덤덤하면 자신이 더 이상 매력 없는 것 같아져 위축이 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남편이 변함없이 예쁘다고 말해주고 항상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따뜻한 성격의 경우 자신은 여전히 매력 있고 그와의 잠자리는 늘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라버니들은 폐경이 오거나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더 상냥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부드러운 행동들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아내와 오랫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자들이 잠자리에서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것을 알아야 내 파트너에게 최고의 잠자리를 선사하고 여자를 감동시키고 만족시켜서 내 남자는 능력 있는 최고의 남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가 잠자리에서 정말 원하는 것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합니다. 보통 남성분들이 사랑을 나눌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래 해도 지치지 않는 체력과 현란한 테크닉, 그리고 거대한 방망이 등을 생각하지만 여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많은 남성분들이 방망이의 크기나 얼마나 오래 하는지 이런 것들에 짐착하여 오히려 여자가 고통을 느끼거나 지루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자가 잠자리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남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여자가 원하는 대로 만족시켜서 감동시키고 능력 있는 최고의 남자로 인정받는 방법.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내 여자가 잠자리에서 정말 원하는 것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안한 분위기. 마음은 신체에도 영향을 주고 여자의 만족감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자는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스트레스가 많은 여자의 경우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의 분비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성욕이 적어지게 되고 남들보다 잠자리에 집중하기 힘들고 만족도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성적 자극이 뇌까지 전달이 돼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데 스트레스는 그런 신경 물질 전달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흥분이 뇌까지 가는 동로를 막아서 흥분을 쉽게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남자의 스킬이 좋아도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 여자는 어떤 만족감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여자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요즘 힘든 일은 없는지, 편안하고 무드 있는 음악과 함께 따뜻한 말을 건네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여자는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받고 만족해서 잠자리 만족도뿐만 아니라 일상의 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많은 남자들이 잠자리할 때 무조건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하면 여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자의 몸 상태와 컨디션을 살피지 않고 오래 하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잠자리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잠자리 시간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자들은 양보다는 질을 더 중요시합니다. 비록 잠자리 시간은 짧더라도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고 공들여 관계를 하면 상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잠자리 만족도뿐 아니라 일상 속 관계의 만족도까지 높여줄 수 있습니다. 잠자리 할 때 긴 시간이나 짧은 시간에 대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만족감을 느끼는 시간이 다르고 그날의 분위기나 몸 상태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성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왈딩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의 평균 잠자리 시간은 5.44분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길지 않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잠자리 시간은 얼마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잠자리 시간으로 꼽은 것은 13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원이 10명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한 결과 잠자리가 30분 넘게 이어지면 오히려 실망과 불만의 감정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잠자리 시간은 7분 13분 안팎이었죠. 연구원은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오래 잠자리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무조건 오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잠자리할 때는 본인과 상대의 몸 상태, 컨디션 등을 살펴가며 두 사람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당한 시간으로 조절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무조건 크다고 좋진 않다. 남자들은 사랑을 나눌 때 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목욕탕에서 방망이 크기에 의해 남자들의 서열이 정해지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 이유는 그것의 크기가 남자의 힘을 상징한다거나 여자의 잠자리 만족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몽둥이가 큰 남성은 힘 있고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남자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로 고민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방망이 크기 확대 수술을 받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정말 남자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좋을까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성인 남성 1000명,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2%의 남자들이 무조건 크기가 커야 한다고 답변을 했지만 여자들은 29%만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남자들만의 착각일 뿐 정작 여자들은 크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남자들은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자들은 연인의 사이즈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봐도 여성의 잠자리 만족감을 결정짓는 핵심은 남자의 방망이 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대구 코넬 비뇨기과 이영진 원장은 크기에 관해 남자들의 오해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큰 방망이를 가진 남성은 단단하게 발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크기가 너무 크면 강직도는 약한 사람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너무 크면 여자에게 통증만 유발할 수도 있어서 오히려 작은 몽둥이로도 포인트만 잘 잡아서 자극해주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크기보다 중요한 건 성감 포인트라는 겁니다. 물론 몽둥이의 크기가 5cm가 안 되는 경우엔 개인의 필요에 따라 확대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적인 남성들은 자신이 가진 크기로도 충분히 여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 너무 크기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가락으로도 만족하고 절정에 가는 것이 여자입니다. 손가락 정도의 크기만 된다면 사랑을 나누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번째, 순서 바꾸기. 잠자리를 가질 때 매번 똑같은 순서를 반복하고 고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절대 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 반대로 꼭 하는 것들도 있죠. 이런 습관은 좀 더 도전적이고 자유로운 잠자리를 막게 됩니다. 패티 브리튼 박사는 여자는 다음 동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 잠자리를 진정으로 즐길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음엔 늘 하던 순서를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요?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은 성생활의 경계를 넓혀 삶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전이 단계에서 새로운 산체 부위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터치하거나 다양한 자세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눈을 가리고 하거나 색다른 의상을 입는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죠. 다섯 번째, 여자 입장에서 배려하기. 남자들은 관계 시 자신이 여자를 꼭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립니다. 남자가 잠자리 후 제일 많이 하는 질문 1위가 좋았어? 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자들은 그 말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서로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자들은 정말 좋으면 말보다 몸으로 먼저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는 자신을 배려해주는 남자의 행동에 감동하기 때문에 아프지는 않은지 신경 쓰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관계 중에 토크보다 관계 후의 말과 행동에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무리 잠자리가 좋았다고 해도 끝나고 바로 등을 돌리고 담배 한 대 태우고 잠에 들거나 바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 여자는 섭섭함을 느끼게 되겠죠. 감정적 교감을 중요시하는 여자들은 사랑을 나눈 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때 남자들이 애정을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남자는 나의 몸만 원하는 것인지 헷갈려하면서 섭섭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내 여자가 잠자리에서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자는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리는 경우가 많으니 남자분들은 이 점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내 파트너와 함께 서로가 만족하는 행복한 잠자리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건강에 좋은 팥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팥도 잘 먹어야 몸에 좋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팥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과 최고의 궁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붕세권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바로 붕어빵 파는 곳의 지역을 말합니다. 먹기 위해 붕세권으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은 붕어빵 안에는 달달한 팥이 들어갑니다. 팥이 없는 붕어빵은 앙금 없는 찐빵입니다. 예전에는 붕어빵보단 찐빵이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바로 팥입니다. 달달한 팥 앙금은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 외에도 호두과자, 팥 칼국수, 시루떡 등 팥을 이용한 음식은 다양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음식입니다.
건강에도 좋다고 하여 팥을 우려 물로도 마십니다. 또한 팥은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므로 채식주의자와 비건 모두에게 귀중한 식품입니다. 익힌 팥 한 컵은 약 15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또 섬유질 함량이 높아 소화기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섬유질은 규칙적인 배변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지원합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의 조합은 포만감을 주어 식욕을 조절하고 과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팥에는 칼륨 성분도 풍부하여 짠 음식을 먹어서 섭취되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 혈압을 낮춰주고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고혈압과 뇌졸중, 동맥경화 등의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항산화 활성에 좋은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만성염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건강 프로그램에서 만성염증 달고 사는 40대 주부에게 하루 한 컵 삶은 팥을 섭취하였더니 염증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팥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팥과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팥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설탕입니다. 달달한 팥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탕이 들어갑니다. 팥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팥의 껍질에는 사포닌이 풍부합니다. 사포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어 노화를 막아줍니다. 비타민 B1, B2도 풍부하여 모공에 축적된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고 기미나 주근깨를 방지해줍니다. 또한 이뇨작용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내 불필요한 지방 축적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항염증 작용과 기억력 감퇴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정제된 흰설탕이 들어가면 팥의 사포닌 성분을 모두 파괴시킵니다. 또 흰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이 높여 만성염증과 치매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정제된 흰설탕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달달하게 먹었을 때 더욱 맛이 올라가는 팥을 달달하게 먹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바로 비정제당 또는 꿀로 달달한 맛을 내주시면 됩니다. 비정제당 원당은 인터넷 쇼핑에서 검색 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설탕 대신 소량의 소금을 첨가하여 드셔주세요. 팥으로 만든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독을 풀고 배변을 부드럽게 하는 팥 성분이 강화되어 배변 효과에 도움을 줍니다. 팥과 최악의 궁합 두 번째로는 바로 소다입니다. 팥은 단백질 약 20%, 당질이 56% 들어가 있습니다. 곡류 중에서는 드물게 비타민 B일이 많아 100기 중에 0.56m나 들어 있습니다. 팥은 섬유가 많고 조식이 단단하여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는 다른 곡식들보다 오래 삶아야 하고 삶는 정도에 따라 식감이 달라집니다. 이때 쉽게 무르게 하기 위해서 식용소다를 넣고 삶아줍니다. 하지만 식용소다를 넣을 경우 비타민 B1이 파괴됩니다. 그렇다면 팥은 어떻게 삶아야 맛있게 삶아질까요? 먼저 팥을 삶기 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세척 후 물에 담가두면 물 위로 떠오르는 팥을 골라줍니다. 그 다음 압력솥 또는 냄비에 삶을 때 첫 번째로 뚜껑을 연 채로 초벌 삶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초벌로 삶아준 물을 버린 후 팥과 새물을 23 비율로 담아 소금 1작은술을 넣고 다시 삶아주시면 됩니다. 냄비의 경우 팥물이 팔팔 끓으면 중약불로 줄인 뒤 뚜껑을 닫고 5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압력솥의 경우 중약불에서 추가 돌기 시작하면 15분 더 삶고 불을 끈 다음 10분 정도 뜸을 들여주신 후 김이 다 빠지면 뚜껑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잘 삶아진 팥은 그냥 먹어도 좋으나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팥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찹쌀입니다. 팥죽에 들어간 새알심과 찹쌀, 시루떡 등 팥과 찹쌀로 만들어진 음식은 다양하고 맛있습니다. 팥과 찹쌀로 만든 음식은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팥에는 일반 곡류에 부족한 라이신과 트립토판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곡류와 함께 드시면 궁합이 좋습니다. 찹쌀과 함께 섭취할 경우 팥의 차가운 성질을 보완하면서 찬 기운은 아래로 내려보내고 팥의 찬 성질로 인해 위와 장의 문제를 찹쌀이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팥은 이뇨작용이 뛰어나 소변을 지나치게 보기도 합니다.
이때 찹쌀이 막아주어 서로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음식으로는 호박입니다. 호박은 체력 회복, 당뇨 예방, 숙취 해소에 좋습니다. 비타민 A가 매우 풍부하여 해독 작용을 하는데 뛰어납니다. 호박의 성분은 수분이 90%로 수분 섭취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호박에는 비타민 B1이 부족합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할 경우 영양소를 많이 공급해도 실제 에너지를 5%밖에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대사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1이 중요합니다. 팥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하여 같이 섭취하시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호박죽을 드실 때 팥이 고명으로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또 호박과 팥을 같이 우려 물로 마실 경우 당뇨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며 체중 감량을 할 때도 좋고 피부 트러블과 노화를 방지하는 데 좋습니다. 물 대신 섭취하셔도 좋지만 하루 2회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겨울 국민 간식 붕어빵 안에 들어가는 팥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혈관 건강, 혈당 조절, 빈혈 예방, 피부 미용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팥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차가운 사람이나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주의해서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가스가 차거나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궁합인 찹쌀과 호박으로 같이 드시고 꼭 설탕과 소다를 피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팥을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